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원투펀치 플러스 TMF 시간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한 2주 만에 녹화를 또 진행을 하는데 또 세트를 또 바꿨네요. 왜 바꿨습니까 이거? 누구를 위한 최적화지? 좌식의 민족 아니겠습니까? 아니 이러면 다리 저리다고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은. 그래서 저랑 이제 정다워 둘이서 먼저 오고 나서 딱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선점을 해버렸죠. 아 그런 거예요? 이게 더 편해요. 한국인 특 소파 놔두고 항상 바닥에 앉는 거. 또 이렇게 또 바꿔놨네요. 여튼 그래서 새롭게 개편이 된 세트에서 또 이렇게 저희가 4명이서 모여가지고 또 K리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 2주 동안 여러 가지 소식들이 또 쌓여 있었는데요. 역시 저에게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이강인 선수의 오피셜이 드디어 뜨면서 한 달 정도 기다렸는데 드디어 확정이 됐습니다. 이제 다가오는 시즌 동안 열심히 녹아 부러질 때까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준이를 품은 대강인. 형이지 형. 형 언제 나갈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서울에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들은 걸로는 안 나가고 여기서 맞이할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하루라도 빨리 이게 프리시즌 들어가가지고 좀 합도 맞춰보고 뭐 인사도 하고. 그리고 나라가 보내줘야 가지. 그러니까 나라가 안 보내주는데 이게 지금 여기 가로막혀가지고 여튼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다가올 시즌 좀 잘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항상 저희가 하는 것들 있죠. 댓글 뽑으면서 또 역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전반기 때 이런저런 선물들을 좀 많이 쌓아놨기 때문에 그리고 방송에는 안 나갔지만 또 추가된 선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댓글들 각자 하나씩 뽑아주십시오. 저는 전북 팬분이신 것 같은데 네. 축구가 뭐라고 일주일의 감정을 결정한다면서 이번 주는 속상함을 떠나 화난 분노 등이 계속될 예정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북은 왜 저러나로 토론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이번 주는 기분 좀 좋으시겠죠? 그러니까 화난 분노는 이번 주는 아닐 것 같은데. 이번 주는 좋으실 것 같아서 예. 이게 전북 3종 세트. 네, 이거 뭐 가방, 그다음에 예. 이 두 개는 제가 가지고 온 건데 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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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파우치 파우치까지. 기가 막히다. 예. 3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추워지면 저 담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요긴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네. 자, 이쯤 되면 정종용 찬양해야 되겠죠? 연승인데. 연승인데 찬양해야죠. 찬양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뭐 일단은 어려운 고비는 넘긴 것 같고 그러니까요. 결과를 만들어냈으니까. 자, 일단 정동화 기자의 댓글 저희가 알아봤고. 저는 빙그레 우유님 원투펀치 채널 알고 나서 응원하는 팀 경기 끝나면 항상 기다리는 영상이 있는데 그중 한 채널이 원투펀치 채널입니다. 리뷰 드리면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이거 국가대표 유니폼인데요. 오, 네. 2024 버전입니다. 2024. 네, 마블링. 아, 저기 쇠고기 그거. 네, 그래서 이게 110 사이즈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입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게 포장체니까요. 잘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 당근 흔들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건 각자의 자유죠. 아니, 그럴 거면 제가 올렸죠. 자, 알겠습니다. 국가대표 유니폼 이렇게 또 선정이 됐고요. 저는 마음은 그 끌린 댓글이 있었어요. 예. 정다워 나솔 가자. 아니 지금 단추를 3개 다 풀었어. 하나를 안 잠그네. 이거는 다 죽이지. 뭐. 편의를 위해서 편의. 나 옆에 앉아 있기가 좀 무서워. 팔뚝이 어우. 아니 점점 진짜 유지태 씨가 돼가고 있어. 제가 나술에 나갈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그런 댓글을 다시면 어떡합니까? 자, 그런데 이제 제가 뽑은 거는 세라 제이님께서 피디님은 힐링 방송 아니고 저도 완전 힐링 곱하기 100 방송입니다. 정말 원투펀치 최애입니다. 네 분 조합 말이 안 됨. 너무 재밌었어요. 너무 재미있어요라고 막 엄청 길게 칭찬을 해주셔가지고 이분께 우리 손흥민 후 스페셜 뭐 다 알지만 지난번 메시에 이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있는 분이 받으시면 참 그러게요. 좋을 것 같아요. 뭐 약간 느낌이 여성분 느낌이 나서 뭐 조카라든가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루카쿠가 단 댓글입니다. 루카쿠 GEH님. 갑자기 생각났다. 전반전 끝나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대전 전반에 골 못 넣네? 그럼 못 이겨. 8살입니다. 어젠 넣어도 치던데. 그러게요. 아니 선제골을 못 지켜. 예, 이 댓글 이후로는 계속 선제골 넣었는데 계속 못 이겼어. 못 지켜. 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대전 상품은 아니고요. OGFC, OGFC 유니폼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가 루카쿠라서 그러면 안 좋아할 텐데. OGFC. 사실 뭐 루카쿠가 어디
좋았던 클럽이 요즘에는 별로 없지 않나요? 예, 저희 에버튼 말고는. 인테르 팬 후배가 있는데 아주 그냥 지금 데스노트에 몇 번이나 적혔습니다. 그 친구가. 여튼 이렇게 OGFC 유니폼까지 저희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도 저희가 계속해서 댓글들을 좀 선정을 해볼 테니까요. 이번 방송 역시 보시고 많은 댓글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울산 선물 드리려고 댓글을 쫙 찾아봤는데 울산 비판이 하나 있고 나머지는 울산 지지하거나 응원하는 댓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울산 댓글도 많이 올려주세요. 네, 좀 결과에 따라서 사실 팀별로 참여율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런 느낌이 좀 있을 텐데. 그리고 저희가 선물은 방송에서 얘기하는 것 따라서 또 그러니까요. 댓글이 달라지니까. 다음 선물은 뭐 가물치 진액 뭐 이런 걸로 준비해 주시나요, 영정이? 먹어서 응원하자.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K리그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PD가 이번 방송은 우승 특집 K리그 1과 2를 각각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통 이런 방송 많이 하거든요. 네. PD가 일 안 하다가 갑자기 스케줄 잡히면 그냥 우승 경쟁 얘기해. 득점왕 경쟁 얘기해. 이러거든요. 네, 아무 생각 없다가 지금 바로 잡은 겁니다, 이거.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승 레이스 중간 점검. 네, 중간 점검이 한 번으로 그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여튼 중간 점검 첫 번째 중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1 같은 경우에는 역시 FC 서울의 독주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 20라운드가 종료된 직후인데 물론 20라운드 경기에선 울산에게 패배를 홈에서 1대3으로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 전북과의 승점 차가 상당히 나 있습니다. 지금 9점 차죠? 네. 그러다 보니까 우승의 확률은 다른 팀들보다는 역시 좀 많이 잡아야 되는 그런 팀이 서울이 되겠습니다. 그 울산이 서울을 잡았죠. 그런데 강원이 안양한테 잡혔습니다. 그러면서 순위가 한 칸 내려왔고 전북이 2위로 올라갔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밑에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승점 차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서울이 이제 계속해서 독주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PD가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스플릿이 된 2013년 이후에 20라운드 시점에서 1위 팀이 우승을 할 확률이 83.3%. 거의 한 6분의 5 정도의 그런 확률이 나온다고 하고 있고, 저도 이제 제미나이로 한번 돌려봤거든요. 그 몬테카를로 그 계산을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식들이 있다고 하는데, 38라운드까지 다 돌려보니까 제일 낮은 서울의 우승 확률이 76%, 그리고 제일 높은 게 한 85%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전히 어떤 모델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산술적으로 지금 서울의 분위기가 가장 좋다라는 것은 뭐 기계적인 그런 수치로도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깰 사람 누굽니까? 정종용입니다. 갑자기. 네. 갑자기. 왜냐면은 훅 들어오는데. 이제 이 다음 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 맞대결이죠. 올해 서울이 연패가 없어요. 맞죠. 근데 연패를 경험하게 되면은 저는 그 밸런스가 깨질 수 있다고 보고, 그 연패 가능성이 있는 다음 상대가 전북. 서울은 또 원정을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기서 전북이 만약에 서울을 잡고 서울을 첫 연패에 빠뜨리고 6점 차로 좁힌다? 이러면은 저는 그 퍼센티지가 상당히 크게 요동칠 수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전북은 포항한테 승리를 거뒀고 서울은 울산에게 패배하는 상황에서 맞대결을 펼치는 거고, 물론 이제 서울의 분위기가 아주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죠. 저는 울산에게 패배하는 경기도 사실 골대 맞추는 슈팅이 골로 연결됐다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 정성원 골 들어간 다음에 서울의 분위기였는데 서울이 실점하는 장면만 한번 생각해 보면, 물론 에릭의 골은 워낙에 울산이 좋았지만은 수비 쪽의 실수에 의해서 이동경에게 실점하고 야구한테 실점하고 이런 장면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거 생각할 때는 서울이 정신 바짝 차리고 다시 한번 가면은 제 실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전북 이번 경기 보면서 굉장히 좀 처절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김영빈 선수가 헤더하고 나서 출혈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건 전북 선수들의 마음가짐 자체가 굉장히 강인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또 하나는 이승우 선수를 선발로 썼는데 전 괜찮더라고요. 한 칸 내려와서 플레이메이커 역할하고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상당히 좋아 보였기 때문에 좋은 진짜 명승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큽니다. 네. 김영빈 선수의 출전 여부가 이제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김영빈 선수가 30바늘을 꿰맸다고 하더라고요. 좀 상처도 깊고 커서. 근데 지금이 또 여름이라 관리하기가 되게 어려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일주일 안에 회복이 될 수 있을지가, 수비수라 또 헤딩도 많이 하고 이제 충돌도 많이 하니까 좀 위험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이제 그 뇌진탕 검사를 했는데 일단 그쪽에서는 문제는 없다고 다행이네요. 이제 결과가 나와서 그거는 뭐 다행인 것 같은데, 만약에 김영민 선수가 서울전에 좀 무리가 돼서 못 뛴다,
라고 하면 아마 전북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이게 뭐 조이제, 박지수 있지만은 김영빈 선수의 존재감이 되게 그 대체 좀 불가능한 역할이거든요. 롤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전북의 수비가 안정을 가지려면 김영빈 플러스 그렇죠. 누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거는 분명히 경기력에 영향을 꽤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두 팀이 맞대결을 앞두고 있는데 주중에 일정이 있는 팀은 서울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멀리 갑니다. 부산까지 원정을 떠나서 이제 코리아컵 3라운드를 치러야 하는데 물론 많은 선수들을 좀 전력에서 좀 빼주면서 어느 정도는 로테이션을 가져갈 걸로 예상은 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수는 또 합류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워낙에 장거리 원정이 또 한여름에 끼어 있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 서울에게 호재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울산전에서 저는 그 이제 기사로만 되게 재밌게 봤는데 김기동 감독이 울산의 이 제로톱 전술에 네. 대해서 굉장히 그 물음표를 붙이더라고요. 정말 모르겠다. 음. 모르겠다. 계속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을 했는데 결국에는 대응을 못 했잖아요. 전반에만 2골을 먹으면서. 그래서 원래 김기동 감독은 이제 상대 전술에 대응을 하는 감독인데 아예 예상 밖의 전술이 나와 버리니까 완전히 당해버린 거거든요. 사실 뭐 실수도 있었지만 이동경 선수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골을 넣긴 그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전술에 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마 김기동 감독이 조금 더 내상이 심할 것 같긴 한데 그 상태로 이제 부산 경기도 있는데 사실 버리기는 어렵거든요. 못 버리죠. 네. 그거 어떻게 버려요? FC 서울이라는 팀이 코리아컵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전북전에 앞서서 신경이 분산될 수밖에 없어서 전북전 준비 기간이 그만큼 짧아질 텐데 또 김기동 감독이 또 그걸 어떻게 또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을지가 관심이 갑니다. 제가 듣기로는 아마 FC 서울은 리그가 지금 모든 네. 부분에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코리아컵은 어느 정도는 좀 힘은 뺀다는 걸 전략으로 들었어요. 이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버리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어린 선수들이 좀 많이 갈 것 같고 경기에 이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지 않았던 선수들 중심으로 선발 라인업을 꾸리는 걸로 들었습니다. 김기동 감독이 그렇게 얘기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리그에 더 집중하겠다고 얘기한 걸로 그거는 현재 저는 알고 상황에서는 있어요. 너무 당연한 네. 당연한 거죠. 네. ACL2조차도 제가 알기로는 그 얘기까지 했어요. 네, 네. 리그가 일단 1번이다. 네. 10년 동안 우승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서울은 무조건 이 기회를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워낙에 승점차를 벌려놨으니까 이거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겠죠. 다만 울산전은 정다워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예상을 못한 것 같아요. 아예 예상을 못한 인터뷰더라고요. 왜냐면은 그렇게 나올 줄 몰랐고 사실은 울산 입장에서 이렇게 나옴으로 인해서 요즘 더워도 너무 덥잖아요. 그리고 주중 주말 경기가 계속 펼쳐지니까 체력적인 부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기동력을 높여놨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미들 플레이를 또 강화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울산이 사실 이동경이 그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할 수도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상대가 실수가 나왔고 뒷공간 파고들면서 골 넣는 모습이 있었으니까 그만큼 이 제로톱이 효과를 본 경기인데 과연 이게 다른 경기들에서도 효과를 볼지는 좀 봐야 되겠고 김기동 감독은 아마 이게 좋은 보약이 됐을 거예요. 예상 밖의 선발 라인업 보고 좀 당황을 한 것 같고 이게 아마 경기 도중에 나온 것이 이승모 선수 빼면서 또 다른 선수 투입하고 문선민 선수 투입했죠. 그러면서 빠르게 선수 교체를 단행하는 그런 모습까지 나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일단 김기동 감독은 감독 데뷔 이후 보면은 그 일단 상대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오고 경기 중에 이제 본인이 대처하지 못한 게 나와도 경기 중에도 대처를 해요. 그렇죠. 근데 어제는 변수가 뭐였냐면은 그걸 대처하기 전에 이미 2골 차로 벌어져 버린 그 간격을 이제 좁히지를 못했고 저는 울산이 조금 일찍 잠그길래 저러면은 당할 수도 있겠는데 정승원 선수 추가골까지는 이제 그거에 근접했었는데 울산이 거기서는 이제 마지막까지 끝까지 버티면서 이제 마지막 쐐기골까지 넣으면서 결과를 가져갈 수 있었던 건데 서울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저도 기세 자체는 지금 그렇게 크게 흔들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난해 전북 생각해도 네. 전북이 경기가 그렇게 압도적이지 않았거든요. 막 상대를 엄청나게 때려잡고 제압하고 이러지는 않았어요. 그 경기에서 잘 버티고 기회를 잘 살리고 뭔가 지그시 네. 이렇게 눌러버리는 그런 느낌. 굉장히 은은하게 네. 경기를 끌고 네. 그렇게 38라운드를 끌고 간 거거든요. 근데 서울도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경기 내용이나 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서울이 매 경기 지금 순위와 승점 차에 어울리는 압도적인 경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도 계속해서 승점 관리를 잘 해 나가고 있으니까 아마 이제 서울이나 김기동 감독은 이번 패배 때문에 뭔가 되게 불안하고 또 최근에 이제 경기력이 또 마냥 그렇게 좋지만은 않았으니까 뭔가 불안함이 있을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밑에 팀들이 계속 올라가줘야 되는데 사실 또 지금 그거는 또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전북이 물론 최근에 조금 올라오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완전히 궤도에 올라왔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한 네. 5점 차 정도까지는 좁혀줘야 이제 서울이도 좀 긴장할 만하다. 근데 서울을 긴장하게 만들려면 진짜 미친 듯이 치고 올라오는 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쉽지가 않은 상황이니까요. 서울이 뭐 울산전 패배에서도 최근 7경기 보면 5승 1무 1패예요. 맞아요. 결과는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김기동 감독이 이번 패배가 좋은 보약이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한 것은 아마 이번 패배로 집중력을 더 높여야 된다는 생각을 가질 거예요. 수비 쪽에서의 집중력 부족이 실점으로 연결되고 이것을 만회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게 드러나는 경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에서 선수들도 다시 한번 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좀 이례적으로 올 시즌 내내 가장 미들맨이었던 바베츠하고 로스가 그쵸. 같이 부진했던 유일한 경기였던 것 같거든요. 저는 그거는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보고 두 선수가 약간 좀 요즘에 경기 수도 많고 했으니까 또 무더위 속에서 경기를 치르니까 컨디션적인 문제였다고 보니까 그거는 뭐 근데 커버가 되지 않을까 전반기만큼 송민규의 그 싶어요. 저 송민규 선수 파괴력이라고 할까요? 송민규의 힘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후반기에 들어서. 그래서 컨디션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듣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김기동 감독이 좀 관리를 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듣기는 했는데 대신에 정승원 선수가 지금 미쳤잖아요. 미쳤죠. 많이 아주 올라왔고, 네. 그러니까 수원 FC 시절 그 두 자릿수 골을 넣었던 그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고, 그리고 최근 경기 보면 안데르슨 선수가 확실히 전에 비해서는 경기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안데르손 선수가 수원 FC에서 보여줬던 모습에 한 90% 정도만 나와도 저는 사실 지난 시즌은 절반도 못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 정도로 좀 더 올려주면 송민규 선수가 조금 부진해도 그쪽에서 만회를 해주고 그러다 보면 이제 송민규 선수도 같이 언젠가는 살아날 수 있는 구조라고 봐서 크게 걱정할 거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선수층도 워낙에 좋고요. 그리고 지금 벌려놓은 승점 차도 상당히 좀 나다 보니까 뭐 너무 그렇게 걱정들은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약간 제 3자니까 좀 편하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근데 뭐 왠지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또 귀신같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이 저 돼요. 새끼들 때문에 조져가지고 막 아니야 이러면서. 아니야 걱정은 해. 걱정은 계속 해야 돼. 우리 방송이 계속 치고 이제 나가야지. 2주 간격이다 보니 방송을 할 때마다 그 짧은 기간에 많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너무 일희일비하게 되니까. 네. 서울의 다음 경기는 이제 전북이고 그 다음 경기가 어디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천일 거예요. 김천이요. 네. 그러네요. 김천전 끝나고 나서 대전, 안양 이렇게 또 붙네요. 예, 김천 원정까지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저희가 2주 후에는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본 재미난 짤 중에 2010년과 2026년 마치 이제 반복되는 것처럼 2010년도에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하고 2026년도에 스페인이 우승하고 그때 서울이 우승했었나 봐요. 네. 맞아요. 그래서 다시 서울이 우승할 수 있는 그 회기로 돌아왔다. 이미 저의 서울 팬 이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우승하면 뭘 할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상상들이 진짜로 현실이 될 수 있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앞서서 서울을 위협할 수 있는 팀들 이야기를 저희가 잠깐씩 했습니다. 이제 전북 이야기를 했었고 울산 이야기도 했었고 사실 어제 저는 이제 강원 경기를 중계 방송을 하고 왔었는데 강원은 9경기 동안 패배가 없는 그 흐름이 있었습니다. 서울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그런 팀이었는데 어저께 결국 안양을 만나서 패배를 하고 말았고 정경호 감독이 경기 전에 이제 좀 대화를 나눴었는데 사실 우리 팀 강원의 위기는 8, 9월 달에 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모재현 선수 다쳐 있고 송준석 선수 입대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아시안 게임에 3명이 차출이 되다 보니까 이때를 좀 어떻게 넘길지 그리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까지도 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때를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지가 좀 고민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선수 한 명이 되게 귀한 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만회할 자원들이 있는데 이 강원은 그 베스트 11이 아주 정해져 있고 한 명이 빠질 경우에는 그거를 스페어를 넣기가 되게 까다로운 팀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한 명의 장점을 살리는 플레이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모재현 선수인 건데 모재현 선수가 빠지면서 이제 김건희 선수가 선발로 들어가고 대신 최병찬 선수가 그 오른쪽으로 들어가는데 네.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모재현 선수가 해주던 소유하고 또 공중볼 경합해주고 이게 이제 안 되니까
그쪽 루트는 이제 막혀버리는 거예요. 덩달아서 이제 뭔가 시너지 효과를 엄청나게 냈던 강준혁 선수의 그 에너지도 좀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가 조금 막기 수월해진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 어제 또 김건희도 기대만큼 못했다고. 김건희 보이고. 선수는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어제 또 공격도 공격인데 강투지의 역할이 맞아요. 정말 수비에서는 어제는 컸구나. 강투지가 컸죠. 그러니까 이전에 조합 자체가 강투지 이기혁이냐 강투지 신민아냐였지 이기혁 신민아 조합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어제 두 센터백의 조합에서 좀 이제 부조화가 발생한 부분이 초반에 또 안양한테 얻어맞는 결과로 나오고 말았어요. 엘쿠라노가 엄청난 활약을 또 펼쳤었고 또 경기 끝나고 나서 유병현 감독이랑 또 대화를 좀 나눴었는데 정덕화 기자가 얘기했던 그 모재현 선수의 부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재현 선수를 대신해서 나온 최병찬 선수가 크랙 유형은 아니다 보니까 그쪽에 대한 수비 같은 것들이 좀 더 신경이 쓰였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제 몰아줬더니 좀 결과가 좋았다라는 얘기를 했었고 역시 병훈이 형이에요. 예, 또 예. 엘쿠라노를 향한 또 공중볼 같은 경우에도 송준석 쪽으로 일부러 조금 더 후반전에는 더 붙였다 그러더라고요. 이기혁하고 송준석. 이기혁이 딸려 나오게끔 되니까 그러니까 딸려 나오면은 이제 두 명이 거기에 묶이는 거니까 공간이 나서 좋고 그게 아니라 송준석만 붙으면은 송준석보다 키가 크니까 더 딸 수 있어서 좋고 그러니까 뭔가 체크메이트 같은 그런 수를 이제 후반전에 네. 또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하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체력일 거예요. 아마 강원 스타일 생각하면 네, 네. 주중에 제주까지 갔다 왔으니까 체력적인 문제가 나왔을 텐데 경기 초반에 실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끌려가다 보니까 후반전에는 체력적인 문제가 여실히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한 공격 쪽, 수비 쪽 문제가 다 드러났고 근데 여기다가 유병훈 감독이 엘쿠라노를 기가 막히게 쓰고 있어요. 저는 엘쿠라노 선수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3개월만 사과하십시오. 잘했잖아요. 잘했는데 3개월 만에 골 넣었더라고요. 여하튼 저는 스트라이커는 골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물론 이제 도움도 많이 기록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엘쿠라노가 그 이기혁과 송준석 쪽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끌고 들어가면서 거기서 높이 경쟁을 해주고 그리고 엘쿠라노가 스피드가 떨어지긴 하지만은 재간이 있어요. 그래서 패스 재간이 있다 보니까 전방에서 3자 패스 또는 원투 패스에 의해서 뒷공간 들어가는 움직임. 그러니까 엘쿠라노는 스피드가 떨어지고 피지컬이 좋고 헤더가 좋긴 하지만은 다른 선수들은 스피드가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뒷공간으로 빡빡 들어가는 거예요. 최건주라든가 유키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들어가면서 연결됐을 때 골키퍼하고 1대1 상황을 맞이하는 모습이 나오더라고요. 그 안양은 어제는 완전히 유병훈 감독이 전략 전술에서 정경호 감독의 수를 한 수 앞섰다라고 느껴요. 아까 그 얘기해 주신 그런 부분들 미스매칭 네. 전략들 유키치하고 최건주를 계속 공간으로 넣는 방식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강원이 좀 대응이 굉장히 어려웠던 상황이었었고 딱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경기 전에 정경훈 감독 만났을 때 잠깐 얘기했을 때는 명단 봤는데 병훈이 형이 되게 꼬아가지고 준비한 것 같은데 이 형 뭐지?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안양은 김정현 선수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크지 않나 이 생각은 갖고 있어요. 사실 저는 강원 경기에서 김정현 선수의 컨디션이 좋았다고 보진 않거든요. 근데 김정현 선수가 관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전술을 쓰고 있으니까 김정현 선수가 볼터치가 많아지고 많이 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실수가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커버할지도 관건인 것 같아요. 네, 뭐 내구성에 대한 그런 걱정도 상시로 좀 달고 있는 선수다 보니까 건강할 땐 정말 좋은 선수인데 좀 다치지 않게끔 지금도 잘해주고는 네, 있는데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안양이 사실은 인천이랑 6, 7위 대결을 하고 있다가 어저께 또 승리를 거두면서 아예 울산 바로 밑쪽까지 따라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승점 9점 차로 선두 상당히 좀 압도적인 레이스를 펼쳐주고 있습니다만 2위부터 그 아래쪽에 있는 5위까지는 승점 1점 차로 다닥다닥 붙어있는 상당히 좀 혼전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안양이 내심 이제 팀의 목표를 이제 일부에서 생존이 아니라 한번 아시아 무대를 가보자 파이널 A를 넘어가지고 이런 목표를 좀 전체적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거의 어떤 상징적인 하나의 사건이 작년에 권경원 영입이 예. 시발점이 됐고 올해도 이제 비슷한 기류로 가고 있죠. 영입에 성공은 못했지만 안양이 생각보다는 되게 큰 선수들을 영입해가지고 팀의 레벨을 올리려고 하는 그 전략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분위기대로 해서 순위 경쟁을 하게 되면은 안양이 진짜 ACL2 정도는 한번 가볼 수 있는 발판은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양은 또 이제 이 분위기를 타서 유병훈 감독과의 이 재계약을 조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구단주의 결재를 받아야 되는 사안이라서 그 이우영 단장께서 그 타이밍을 굉장히 각을 재고 있다고 하죠. 그거를 계속 몇 주 전부터
타이밍을 좀 보고 있던 걸로 아는데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좋아서 아마 이때쯤 한번 쓱 이제 결제 라인에 한번 딱 올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4경기 5패일 때 쓱 올려야지.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을 좀 리더십에 조금 더 힘을 주겠다. 뭐 이런 구상이 있는 것 같아서 안양 팬분들은 아마 굉장히 희소식이 아닐까. 그 안양 팬분들은 물론 이제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마테우스가 공격 포인트가 없었지만 그 전까지 5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였을 거예요. 어저께도 그 첫 번째 골 나왔을 때도 마테우스의 킬 패스가 있었고 예, 잘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고 뭐 안양은- 골도 취소되기도 했고. 예. 또 외국인 선수들이 참 다 잘해요. 아니 크네제비치 너무 잘해요. 다 잘해요. 크네제비치 미쳤어. 근데 다 잘한다기에는 블레이즈의 슈팅이 소녀슛 그 아우, 두번이 근데 좀 충격적이긴 아직- 했어요. 나 너무 충격받아가지고 유영 단장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내년을 위한 영입이다. 내년을 위한 영입니다. 내년을 위한 영입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아직 적응이 좀 필요하니까 후반기에 잘 적응해서 내년에 잘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러면- 찐은 바커가 찐이라던데. 데니 바커. 네. 데니 바커. 바커가 햄스트링 부상으로 지금 못 나오고 있는데 훈련하면서 선수들이 다 놀랬대. 아, 이게 네덜란드 1부 리그 이 정도구나. 진짜 잘한다. 예. 그래서 지금 다들 너무 외국의 선수들이 다 잘해주니까 그러니까 토마스가 센터백, 왼쪽 풀백, 수비형 미들 다 봤잖아요. 근데 바코도 거의 다 본대요. 근데 플레이 스타일이 완전히 다르대요. 그래서 데니 바카하고 크네제비치의 호흡이 또 좋다고 하니까 어디에 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 정도로 바커에 대한 기대감은 매우 크다고 하고 저는 뭐 어제 경기 보면서 느낀 건데 유병훈 감독이 선수의 특징을 잡아서 잘 활용하는구나. 엘쿠라노 봤을 때 그런 느낌을 좀 들었어요. 엘쿠라노가 갖고 있는 단점도 확실한데 장점을 잘 이용해서 공격 쪽에서 효과를 보는 장면이 있어서 그래서 블레이즈도 소녀에서 소년의 술수로 바꿀지 좀 기대가 되긴 하는데 사실 블레이저는 이제 최건주, 유키치 이런 선수들이 부진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정말 절묘하게 블레이즈가 오자마자 둘이 다시 살아나 버려가지고 뭐 같이 그런 또 효과라면 예, 잘 영입했네요. 같이 서로 네. 공존하면서 가면 최건주 될것 연속골에 유키치 도움 2개고 막 그랬으니까 네. 근데 어제 중계를 하셨으니까 그 신민호 선수 골 넣는 앞장면에서 이제 네. 그 이유현 선수 예, 반칙으로 예, 차징을 예. 선언을 했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나 싶긴 했거든요. 예. 왜냐면은 이유현 선수가 제자리에서 점프하잖아요. 맞아요. 자기가 원래 있던 데서 점프를 하고 이제 김정욱 키퍼가 와서 부딪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반칙을 불어서 근데 그러고 이제 바로 바로 골 네, 먹었어. 바로 골 들어갔어요. 먹었잖아요. 네, 시민아에. 그래서 그 장면 하나가 저는 엄청나게 아주 영향을 컸죠. 미쳤다고 컸죠. 생각을 네. 하는데 그거는 조금 저거는 왜 반칙이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들긴 했거든요. 예. 뭐 어쨌거나 판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이 타이밍 자체가 워낙에 그렇다 보니까 좀 근데 강원 쪽에서는 어제는 강원 그런 것 입장에서는 좀 불만이 있을 수 있는 경기예요. 피해를 좀 봤다고 느낄 수 그 있는 핸드볼 경기예요. PK 안 준 거는 김정현 선수 그건 네. 따닥이니까. 네, 스쳤으니까 뭐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이유현 저 장면은 왜 반칙이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근데 이제 그게 너무 크게 영향을 미쳐버렸으니까 자, 지금 저희가 그 2위 그룹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전북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양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우승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저희가 먼저 화두를 던졌으니까 서울의 독주가 좀 공고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승점상으로는 물론 이제 전북이 가장 가까이 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순위 경쟁을 하고 승점 싸움을 할 때 서울을 가장 좀 많이 회방을 놓을 수 있는 그리고 이 네 팀들 사이에서 가장 좀 삐죽 튀어나갈 수 있는 팀은 어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 네 팀 중에서는요. 저는 뭐 결국에는 전북이 조금 더 그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그래도 전북이다. 네, 왜냐면은 기티스 선수가 기티스트. 좋던데요? 생각보다 잘합니다. 네, 제가 이제 주중에 전주를 다녀왔는데 앞에서 못 따가 있을 때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공격이 조금 그 경기는 아쉽긴 했는데 이 기능적인 측면 그러니까 소유해주고 연결해주고 수비 같이 해주고 이게 못다보다 훨씬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주에서는 아예 보지 못했던 모습. 그래서 오히려 전북이랑 어울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전북 이야기했을 때 전북은 전체적으로 속도감이 살아나야 되고 그리고 선제골을 넣었을 때 더 위력을 발휘할 수가 있다. 왜냐면 뒤쪽에 공간이 넓을 때 파고들으면서 득점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있다. 이승우도 그럴 때 더 많은 골을 넣고 이동주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했다가 유튜버가 그냥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반복하고 있다고 댓글에 올라왔는데 근데 사실은 또 반복했어. 상처받지 마. 왜 그래? 다 기억해 아이디.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변화가 지금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은 들어요. 기티스의 역할이라든가 이승우를 쓰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모습에서 훨씬 더 공격 전개에서 원활하게 돌아가는 느낌은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정다워 기자가 얘기했다시피 서울과의 격차를 줄이는 데 있어서 조금 더 경쟁자, 대항마, 그게 전북이 될 가능성이 크죠. 여기는 저는 강원도 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문제는 여름과 경기 일정이에요. 이게 강원 입장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거기다 전북은 이제 콤파뇨가 복귀 타이밍을 잡고 있고 새로 이제 영입하는 브라질 윙어 이탈루라는 선수도 이제 들어와 가지고 하는데 빠르면 서울전부터 바로 들어갈 준비를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전북 팬들이 전반기에 결과가 어느 정도 나옴에도 불구하고 답답했던 부분은 왼쪽 측면에서의 공격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었을 거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정종용 감독이 최근에는 어느 정도 선택을 했잖아요. 김승섭 선수를 선발보다는 이제 밑으로 내리고 이승우 선수를 먼저 활용하고 있고 또 김혜건 선수를 우선순위로 쓰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만약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그 브라질 윙어까지 어느 정도 레벨을 해준다고 하면은 저도 지금은 가장 서울을 좀 위협해 줄 수 있는 팀은 전북이다. 아직 늦지 않았다. 예. 그리고 전북은 수비가 그래도 이렇게 견고합니다. 어쨌든 장기적인 리그 레이스에서는 수비가 좋은 팀들이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네. 지금 전북은 이제 김영빈 선수 중심으로 해가지고 수비 조직은 그래도 잘 갖추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뭐 2, 3위 여기서 떨어지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면 조금 더 힘을 받아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거는 이제 서울이 얼마나 승점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자, K리그1의 우승 경쟁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서울의 독주 그리고 그 아래쪽에서 붙어서 역시 따라가고 있는 네 팀의 이야기를 한번 해봤고요. K리그1은 좀 보입니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윤곽이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K리그2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녹화일 기준으로 그저께 부산과 수원의 경기에서 부산이 먼저 선취골을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이 와다닥 골을 넣으면서 수원이 또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러면서 승점 차가 사라지면서 두 팀이 딱 붙어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추격을 하는 팀들 수원FC와 대구FC, 수원FC가 또 대구 원정 가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승점 차가 별로 안 나거든요. 그리고 화성도 좋은 기세를 계속해서 좀 유지를 하면서 왜 균프레레 서울 이랜드를 뺍니까? 서울이라는 맞아요. 예. 상대가 3골을 넣을 것 같으니까 4골 넣은 팀인데 상대가 3골을 넣으면 우리가 4골 넣으면 된다가 아니라 상대가 3골 넣을 것 같아 불안해 4골이라도 넣자 5골 넣자 균프레레. 예, 그래서 부산, 수원, 수원FC, 서울이랜드, 대구, 화성까지 이렇게 6팀이 승점 차가 딱 5점 차. 네. 예, 그래서 이거는 두 경기만에 뒤집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K리그2는 좀 우승 판도 경쟁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부산이 사실은 좀 자중질환에 빠졌죠. 수원이 최근에 이렇게 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을 때 더 도망갔어야 됐는데 그걸 하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제 승점 따라잡혔고 일단 맞대결 때도 글쎄요. 일단 전반전은 조성환 감독이 설정한 그림이 어느 정도 나왔던 경기였는데 최근 부진에도 불구하고 욕을 먹으면서 나는 내 식대로 하겠다. 내 고집을 꺾지 않겠다. 한번 싸워보겠다. 팬들이 엄청나게 지탄을 했는데 그 이정효 감독이 하고 싶었던 게 부산전 후반에 다 터진 것 같아요. 팬들이 하지 말라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만 좀 하라고 했던 거. 김도현 선발 출전 그만 시켜. 패시 망한 것 같은데 다른 애 써. 르본 쓰든가 다른 애들 써. 박현빈 되도 않는 중거시 왜 쏘냐.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감독이 결국은 하고자 하는 방향과 과정이 확고하다고 하면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고 하면 그건 좀 확실히 믿어줄 필요는 있다 이게 생각이 듭니다. 이준호 감독의 인터뷰가 선수들에게 자극이 된 것 같아요. 수원 입장에서는 벼랑 끝 승부거든요. 여기서 패배하면 승점 벌어지고 그러면 2위 자리도 불안해. 이게 깔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경기는 무조건 잡아야 돼. 이게 깔려 있는데 이정효 감독은 팬들의 지탄을 듣고 있고 그 이유를 들어보니 우리 때문인 것 같은데?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저나 정다워 기자는 정효어를 어느 정도는 좀 이제 숙지하고 있는데 저는 최근에 이정효 감독 인터뷰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면은 선수를 죽어도 보호하는구나. 그냥 돌은 나한테 던지시고 우리는 지금 하고자 하는 이 방향대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선수들한테는 돌 던지지 마십시오. 라고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거는 다른 팀들이 다시 한번 참고할 수 있는 경기가 되겠구나 생각을 했거든요. 부산이 저는 이 일종의 패착이라고 하면 이 경기를 이기려고 했다는 게 패착인 것 같습니다. 1대0 리드를 잡았을 때
실리적으로 갔었어야 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1대0이 됐고 1대1이 된 그 순간까지도 어차피 비기면 3점 앞서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 기조로 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1대1 된 상황이 저는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이제 이기려고 막 우르르 막 한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뒤를 맞고 이 조성환 감독은 이 경기에 좀 승부를 걸었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예. 그 3점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저는 굳이 그렇게 승부를 걸었어야 되나? 근데 그건 결과론적 측면 결과론적인 거긴 하지만 네. 근데 사실 그 맞죠. 3점이 나중에 어떻게 적용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보면은 원정 가가지고 부산이 진짜 치고받는 경기 끝에 패배를 하고 돌아왔었고 그러면서 또 홈에서 패배를 했으니까 승점 6점을 고스란히 그냥 맞아요. 수원한테 퍼다 준 거잖아요. 이게 나중에 좀 많이 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감독 입장에서 지금 승점 3점 차로 우리 팀이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지금 1대1이고 홈 경기야. 원정 경기도 아니고. 욕심은 나지. 그럼 이 경기 잡으면 승점 차를 6점으로 벌리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독주 체제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한번 때려보자 이 생각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생각을 가질 수는 있는데 수원은 지금까지 상대가 어떻게 나왔을 때 고전을 했다는 걸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텐백.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그 방식을. 그러면 1대0이 됐을 때 그 순간부터 저는 사실 그냥 버스 세워야 된다고 이르긴 해도. 네, 저는 그리고 1대1이 된 그 순간에도 그렇게 했으면 저는 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원이 지금까지 그거에 어려움을 겪었고 이렇게 20경기를 온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미 다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겨보겠다고 막 라인을 올려가지고 때린다? 그 수원의 그 퀄리티 그리고 이정효 감독이 만들어 놓은 그래도 나름의 그 공격적인 것들을 생각하면 좀 위험한 선택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참고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그러면 수원을 상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그렇죠. 참고를 해야 정확히 돼요. 저는 샘플이 나왔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수원을 이기려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음 경기부터 또 수원 상대하는 팀들은 그렇죠. 밑에 내려가 잠글 거예요. 그래서 수원의 또 고비가 시작될 수 있고. 근데 반면에 저는 뭐 수원 얘기는 이제 많이 하니까 부산에 대해서 그때 얘기 좀 탑독 다운 자세는 보여줬다. 이 경기에서. 그리고 경기가 끝나고 나서 조성환 감독이 한치의 변명을 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선수들의 부진이라든가 뭐 이런 거 지적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건 내 잘못이다. 그리고 이 경기장 그날 구덕이 10,000명이 넘게 왔어요. 원래 8,888석 매진이라고 했는데 거기서 1,000석을 더 열어가지고 10,000명이 넘게 왔는데 아니 구덕 운동장 10,000명 온 게 진짜 얼마 만인지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분위기 속에 졌으니까 감독이 진짜 할 말이 없지만 이거는 진짜 내가 팬들하고 구단한테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러면서 저는 조상한 감독이 또 승부욕을 태울 거라고 봅니다. 네. 저는 뭐 상황 자체가 부산에게 그렇게 부정적으로 아주 절망적으로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아쉬운 거는 이제 수원과의 맞대결이 없다는 거죠. 부산에게 아쉬운 거. 그러니까요. 이제 끝났어요. 네. 예.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종효 감독이 그 선수들을 보호하면서 한 부분의 인터뷰가 결국은 저 일류첸코의 골 장면도 그런 것 같아요. 일류첸코 진짜 엄청 지탄을 받았고 결국은 이제 팀을 떠나는 이제 분위기가 됐는데 다른 팀으로 갈 건데 그런 상황에서 마지막까지 일류첸코가 포기하지 않고 따라와서 최선의 역할,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거는 그리고 일류첸코 그 인터뷰 마지막 끝나고도 얘기를 해요. 자신이 수원 유니폼을 입고 할 마지막 인터뷰였을 텐데 팀이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틀리다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다. 저는 그게 지금 수원 선수들 대다수가 하는 생각의 공통된 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상대가 또 다시 템백으로 나와도 가야죠. 수원은 그 길을. 네. 예, 그래야 승격해도 뭔가 더 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정효 감독 입장에서는 새로운 공격수 영입하고 나서 그 공격수가 얼마만큼의 득점력을 보여줄지 모르겠지만 그 공격수가 터져줘야 됩니다. 그 공격수가 터져주면 오히려 수월하게 경기를 가져가면서 이제 1위로 올랐을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 공격수마저 터지지 않으면 또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이종현 감독이 광주에서 보냈던 4년의 시간을 보면 사실은 최전방에 있는 선수는 득점력보다는 활동량하고 연계 그리고 이제 팀 플레이에 대한 높은 이해도 이런 거에 대한 역할을 해주고 사실 득점은 뒤에서 다 터지거든요. 사이드에서 많이 했죠. 예, 사이드 이선, 뭐 엄지성, 아산이 이런 쪽에서 이제 다 터졌었는데 그 구조를 위한 선수를 그 유형의 선수를 선택한 것 같아요. 두비치카즈라는 그래요? 선수로 예, 활동량이 굉장히 많은 유형의 선수라서 물론 이제 그 선수 커리어를 보면은 다소 아쉬울 수는 있죠. 세리에 C가 주였기 때문에 그런 거 있는데 뭐 그 앞에서 노렸던 선수도 그렇고 두 선수가 스타일이 공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역할을 할 선수를 원했구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뭐 라인 내려가지고
공간 안 주고 수비 촘촘히 가져가면서 슈팅기에 최대한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면은 득점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전방에는 확실히 득점력을 갖고 있는 선수를 데리고 오는 게 낫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자꾸 그게 또 수원 팬들의 갈증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물론 이제 이거는 예측일 뿐이니까 그리고 저는 촉이 항상 틀리니까 뭐 상황을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전방에 있는 자원이 와서 이정효 감독이 원하는 축구가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결과가 중요하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근데 지금 K리그 2 이제 득점 랭킹이나 이걸 보면은 물론 이제 루이스라든가 박재용이라든가 이렇게 최전방 선수들이 득점 랭킹 상위권에 있긴 하지만 정말 신기할 정도로 2선 자원들이 주축이에요. 예, 그거는 저는 K리그 2의 전술적 경향이 만든 현상이라고 보는 편이라서 아마 뭐 이게 이걸 제가 뭐 이정현한테 직접 들었거나 이건 아니고 지금 하고 있는 선수 보강의 방향을 봤을 때는 역시 수원도 갖고 있는 2선 자원의 파괴력이 있으니까 지금 그 자리에서 일류첸코 선수의 에이징 커브가 이제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계속 헤이스 강현묵 제로톱으로 승부를 했었잖아요. 이건 안 되고 앞에는 확실한 9번이 소위 말하는 몸빵을 해주고 헤이스 강현묵 뭐 패신 이런 선수들이 뒤에서 이제 파괴를 해주는 그걸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한 것보다 적응의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이 광주 FC 시절에 했던 축구는 그러니까 그 상대가 그 누구도 광주를 상대로 템백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5대5로 부딪히는 상황에서 만들어가는 축구를 4년을 했단 말이에요. 언더독이었으니까 네. 광주는. 광주는 그러니까 이정효 감독은 4년 동안 5대5로 경합하는 축구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부 리그에 와 보니 거의 7대3, 뭐 심하면 8대2, 아무리 해봐야 6대4 정도로 우리가 밀어가는 경기를 하게 된 건데 물론 진짜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적응이 좀 오래 걸리긴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절반 이상이 지났고 이제 14경기밖에 안 남았으니까. 근데 경기로 따지면 이미 많이 왔지만 이 시간으로 따지면은 이제 거의 반반이잖아요. 네. 저는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 그 마지노선을 넘어가면 이정효 감독이 해답을 찾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답은 있다. 저 책이 있잖아요. 정답은 있다. 정답을 찾을 수 있는 지도자이기 때문에 네. 지금 수원분들이 되게 초조하고 또 걱정도 되고 3년 차니까. 예, 예.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이정효 감독 믿고 가야 되는 시기예요. 제가 오히려 최근에 이정현 감독 불안했던 게 뭐냐면은 되게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사람인데 최근에 너무 이성을 잘 유지하는 것 같은 거요. 좀 이상한데 왜 이러지? 살짝 걱정이 됐어요. 근데 부산전 후반 보니까 뭐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오랜만에 이기고 있는 팀 이정효 네. 모두가 나왔다. 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 본인이 꾸준히 밀고 있는 그 축구가 결국은 정답을 찾아줄지 아니면은 다른 팀들이 또 그 정답을 회방을 놓을지 남아있는 시즌 동안 그 결과를 우리가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정현 감독의 그 인터뷰대로 밀고 나가면서 그 결과를 봐야 되는 그런 시즌인 것 같은데 부산 이야기도 저희가 잠깐 했었고 그러면 이제 부산의 다음 라운드 상대가 어딘가를 보니 서울이랜드입니다. 예, 서울이랜드가 이번 프라이데이 나이트 풋볼에서 천안시티를 상대로 4대3 승리. 예. 4골을 넣어놓고 마지막에 또 추격골을 허용하면서 불안불안했지만 어쨌거나 다득점으로 또 승리를 거두면서 지금 또 상위권에 계속해서 좀 이름을 들이밀고 있습니다. 이 팀 같은 경우에도 승점 차가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다른 팀들은 신경을 많이 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공격력은 확실히 좋은 팀이고 그리고 K리그 2에서는 어쨌든 지금 이렇게 촘촘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다득점으로 그러니까. 순위 한 칸 한 칸이 갈릴 거예요. 승점 같으면 결국 네. 그렇거든요. 근데 이 균프레의 정신이야말로 K리그 2에 아주 부합한다. 예. 그리고 일단 이제 뭐 공격수들 외국인 선수들의 라인업도 아주 좋고 확실히 만들어가는 과정은 좋아서 근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 이 김도경 감독이 이렇게 공격적으로는 아무튼 힘을 주는 방법을 수원 FC에서부터 굉장히 잘 해왔는데 수비가 참 어렵구나. 실점하지 않는 게 참 어렵구나. 이게 감독마다 참 특이하죠. 자기 딴에는 밸런스를 맞춰서 전술을 구사하려고 하는데 공격만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공격을 잘 짜는 감독이 있고 수비만 잘 짜는 감독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김도경 감독이 사실 나는 뭐 실점 많이 해도 돼 이러지는 않아요. 그러겠죠. 밸런스를 생각하고 있어요. 수비를 유기하는 사람. 네, 그러진 않아요. 수비를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서울이랜드하고 김동현 감독 축구를 지속적으로 봐온 사람은 약간 재질이 바뀌었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들었어요. 왜냐면 수비 안정을 되게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금요일에는 제가 뭘 느꼈냐면 이게 안주한 최연소골 터지고 막 이러니까 4대1 되니까 도파민. 근데도 올리는 거예요 라인을 뭘 더 하겠다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이제 사실 천안이 최근에 득점력이 좀 많이 떨어져 있던 상황이었었거든요. 라마스밖에 사실 경기할 선수가 없었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퉁가라랑 이상준이 또 터져버리니까 상황이 꼬인 거지. 그리고 워낙 이런 게 밈이 된 감독이다 보니까 우리가 균프레렌이 뭐니 하고 놀리는 건데 최근에 김도균 감독은 밸런스 잘 잡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궤도에 왔고 특히 이번 여름에는 저는 김도균 감독 좀 더 칭찬해주고 싶은 게 스쿼드 빼고 있거든요. 서울이랜드 외국인 선수 하나 둘 정리하고 있고 아마 한 명 정도는 더 정리해야 될 거고 보강은 안 되는 상황에서 선수든 계속 정리해야 되는 걸 요구받고 있는 상황인데 거기서 지금 순위 경쟁 밀리지 않고 가고 있다라는 거는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라고 팬들이 생각합니다. 좋아하는 축구를 또 하니까요. 리그에 없어서는 안 될 네. 감독입니다. 여기 도파민 터지는 경기들인데 뭐. 근데 쉽지 않아요. 이거 이렇게 재미있는 축구 하는데 일정 수준 성과를 낸다는 게 그러니까. 그럼요. 두 개 다 짚고 가기 쉽지 근데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팬들은 굉장히 즐거운 축구를 보고 있는데 물론 이제 팬들 입장에서도 경기 시간대마다 천당과 지옥을 오가겠지만 감독 입장에서는 이거 미치고 팔짝 뛸 일이거든요. 그냥 안정적으로 이기는 걸 원하지 이렇게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원하지 않거든요. 근데 서울 이랜드는 확실히 매력적이긴 합니다. 김도경 감독이 매력적입니다. 네. 이게 자기 색깔을 유지를 하면서 성적을 내는 감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많이 갈증 같은 것들이 있는데 네. 김도영 감독은 확실히 그런 자기 색채를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서울이랜드 구단도 요 한 3년은 예전에는 그냥 승격 하나 말고는 아무것도 바라보는 게 없는 그냥 기업 구단 이런 이미지였는데 지금은 구단으로서 구색을 되게 잘 갖춰가면서 홈 경기 운영도 잘하고 경기장이 운영 관리하는 쪽하고도 호흡이 잘 맞고 이번에 홈 경기장을 완전히 이제 서울이랜드 색채로 좀 컬러도 완전히 싹 바꿨어요. 그러면서 확실히 이제 구단이 자리 잡아오고 승격이라는 요거 하나가 터져주면은 서울이랜드도 일부 와가지고는 좀 재미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재력이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아쉽네요. 뭐가요? 네. 지금 서울 잠재력 있는 게 아쉬우신 아니. 뭐가 아쉬우시죠? 서울 빨리 이랜드 홈 왔었어야 경기 됐는데. 얘기를 들어가지고 네. 이번 주말에 서울 이랜드 홈 경기 한번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부산 원정 경기. 부산 원정이에요. 이제 남은 일정을 보니까 부산 원정 떠나고 그 다음 라운드가 화성 원정 떠나고 이게 또 순위 싸움하고 있는 팀들하고 대결이 있고 후반기에는 또 수원이라든지 이런 팀들하고는 또 홈 경기가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기회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이야기를 안 한 상위권 팀이 지금 세 팀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 라운드에서 맞대결을 펼쳤던 대구와 수원FC인데 사실 이제 전반기 저희가 이 학점 콘텐츠를 찍으면서 수원FC에 대해서 다들 그렇게 좋은 평가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팀이 지금 갑자기 막 치고 올라가지고 다시 3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 7경기 우패예요. 네. 저는 딱 하나 얘기하고 싶어요.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 원칙을 따라간 박건하 감독의 운영이 결국은 이 상황을 반전시켰다고 보고 로베르토 마르티네스가 이걸 보면서 깨달았어야 됐다.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존재할 수 없다라는 거를. 메시밖에 없다. 그런 선수는. 그렇죠. 메시밖에 없죠. 메시가 곧 팀이야. 예. 그러니까 물론 윌리안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 의심을 합니까? 그리고 그 선수가 그렇게 막 제가 볼 때는 캐릭터가 막장은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본인이 참지 못한 순간에 터졌을 때마다 사실 팀이 썩 좋지 않은 팀에게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그런데 터졌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감독이 그걸 그냥 좌시하고 갈 수 있나? 그러면은 원칙이 깨지는 거거든요. 어쨌든 박건하 감독은 그 부분에서 원칙을 우선적으로 했고 윌리안을 완전히 배제시키면서 지금 팀이 쫙 나가고 있습니다. 프리조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했을지도 몰라요. 프리조가 워낙에 잘해주고 있으니까. 에이스가 있으니까. 네. 네, 공격 포인트 지금 K리그2 통합 1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후반기에는 또 마테우스 바비 선수도 사실 전반기에는 15경기인가요? 득점이 없으면서 이 최전방 스트라이커로서의 송영주 해설위원이 항상 강조하는 그 득점력이 항상 없었는데 네, 세 좀 골이죠. 터지고 있습니다. 네. 예. 참 그래요. 네. 덕분에 수원FC는 또 전반기에 하정우라는 걸출한 하정우는 맞아요. 진짜 토종 물건이죠. 공격수를 찾았고 네. 지금은 이제 마테우스 바비가 조금 더 득점을 많이 해주니까 두 선수를 또 잘 전략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마테우스 바비랑 하정우 같이 쓴다는 거는 수원 FC에게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이 있습니다. 하정우 선수가 이 아시안 게임 차출이 안 됐잖아요. 그건 난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던데. 이 마테우스 바비 선수가 있긴 합니다만 어쨌거나 하정우 선수가 워낙에 좋은데 이 선수가 아시안 게임에 못 가는 거를 수원 FC 팬들은 좋아해야 됩니까? 아니면 좀 아쉬워야 되는 겁니까? 뭐 좋아해야겠죠. 좋아해야겠네. 좋아해야죠. 승점 싸움에서는 중요한 그렇죠. 시점이니까. 예. 근데 뭐 제가 한마디로 할게요. 서재민, 손정범도 못 가는데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죠. 기준이 뭐, 그건 있으시다니. 예. 감독의 선발 기준인 거니까. 네. 예. 어쨌거나 이렇게 또 대구 원정을 떠나가지고 대구 출신이었던 조진우 선수가 또 선취골을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또 안겼던 그런 경기가 있었고요.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성용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무패 행진을 쭉 달리다가 중요했던 수원 FC와의 경기에서 최성용 감독 부임 이후 첫 번째 패배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그 시흥 시민축구단과의 코리아컵 경기에서 밸런스가 좀 깨졌고요. 네. 그 패배. 그리고 이제 김포 원정 가서 비기고 왔는데 홈에서 이제 첫 패배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뭐 대구 팬들은 그러겠죠. 바로 세드가 안 쓰니까 이렇지 않냐라고 하는데 저는 최성용 감독이 인내한다고 봐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세징야 선수가 이미 부상을 3번이나 당했기 예. 때문에 여기에서 성급하게 활용하다가는 진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할 때 이 선수를 못 쓰게 되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는 상황이고 에드가 선수 같은 경우에는 좀 남의 전지훈련에서 막바지에 아쉽게 종아리 부상 당한 게 좀 크긴 한데 어쨌든 그런 부분은 되는데 결국은 다시 돌아왔어요. 대구는 수비. 예, 수비 문제. 그 전에까지 최성용 감독이 이제 3백을 잘 위에 올리면서 전진시키면서 잘했고 그 앞에 윙백 역할도 잘 변형적으로 하면서 버텼는데 약간 지금은 한계 봉착을 한 것 같은데 여기서 근데 뭐 최성용 감독이 조합의 변화라든가 전술의 변화라든가 이걸 꺼낼 카드가 있는지 이제 사실 나이에 비해서는 프로 1년차 감독이거든요.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예, 보면은 이제 9월 중순에 서울 이랜드 원정이 있고 또 10월 말에 수원과의 홈 경기가 있네요. 아마도 세드가를 온전한 상태에서 쓰기 위한다 그러면 이 두 경기가 네. 상당히 좀 포인트가 되지 제가 않을까. 전에 들은 거는 세징야 같은 경우에 최성용 감독이 계속 선수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출전 시간에 대해서 너무 욕심내지 마라. 예.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경기 때는 풀타임을 준비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의 타깃 전략을 할 것 같아요. 중요한 경기 때는 세징야가 당연히 건강한 상태로 나와야 되고 그거 아닌 경기에서는 세징야가 풀타임을 뛸 필요는 없다. 이런 예. 식으로 준비를 하고 근데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관리를 받아야 될 나이예요. 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부상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당연히 관리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뭐 감독 입장에서는 중요 선수라면은 관리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고 넘어가야죠. 네. 근데 또 불운했던 게 수비 뎁스를 강화하기 위해서 데리고 온 그 강원에서 임대온 조현태 선수가 그 연습 경기에서 너무 큰 부상을 당해가지고 그 지금 쓰지 못하는 상황이 좀 안타까운 거죠. 자, K리그2 이야기를 저희가 한번 실컷 해봤는데 K리그1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아무래도 가장 유력해 보이고 또 서울을 괴롭힐 수 있는 팀들까지도 저희가 한번 예측을 해봤는데 K리그2는 그래서 우승은 어디가 가장 유력한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의 의견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저는 수원 삼성이 가장 유리하다고 보는데 수원 삼성의 스트라이커의 득점력 여기서 이제 공격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판도가 약간 바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 선수가 득점력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확실하게 이정효 감독이 원하는 이 이선 공격을 살리는 플레이를 보여준다면 수원은 1위로 치고 나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수원 삼성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 송영주 해설위원은 수원. 저도 수원, 삼성. 부산도 분명히 좋은데 결국에는 이 수비에서 저는 저렇게 실점 많은 팀이 우승하는 게 진짜 가능할까? 이런 의문이 진짜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부산하고 수원 삼성하고 득점 차는 10골 차나 나잖아요. 득점 차이는 많이 나는데 그러니까 득실차는 네. 그 11이거든요. 플러스 11로 똑같아요. 두 팀.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 수비로 진짜 우승을 할 수 있으면 진짜 대단한 거고 왜냐면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런 전례는 없는 것 같은데 한 경기당 1골 이상 실점한 팀이 우승한 사례가 저는 기억이 안 나가지고 K리그에서는 그리고 최근에 그러니까 화성을 시작으로 그 위에 있는 예. 팀들의 득점력이 되게 좋거든요. 근데 부산이 그 팀들과의 맞대결에서도 이 수원 삼성 같은 경기를 한다면 나와버린다면. 네, 승점 관리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저는 좀 예. 들기는 합니다.
저는 좀 약간 청개구리 DNA를 발휘해서 서울 이랜드. 서울이랜드. 방금 전에 이제 이- 수비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니요. 예, 서울 이랜드가 저 최근에 이제 네. 실점에 기복이 있으니까 불안하긴 한데 저는 선수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여전히 구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앞에도 이제 박재용 꾸준한 득점력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김현도 뭐 들어오면 해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확실한 역할 지금 제가 볼 때는 까리우스 살아나는 게 너무 큰 것 같아요. 까리우스가 그 아주 골이. 좋죠. 네, 에울레르가 여전히 리그에서 에이스 레벨의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 까리우스까지 터져버린 게 이게 크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오스마르, 김호규 이런 좀 중추 베테랑들의 부상만 없으면 그리고 민성준 선수가 조금만 더 안정감을 보여준다면 서울 이랜드가 올해는 한번 대권에 도전할 지금 위치까지는 걸어 올라왔다고 봅니다. 네. 저는 그 그림이 제일 흥미로울 것 같아요. 서울 이랜드가 서울 이랜드가 올라와 주는 게. 그런 거지. 이제 부산하고 수원 삼성이 치고받고 있을 때 니네 싸우고 있어 그쵸. 하고 쓱 하고 올라가는 양강 대결 말고 3파전 정도 한번 근데 약간 수원 FC도 약간 최근에 조짐이 괜찮아요. 그래서 진짜 사실은 우리가 뭐 몰라요? 네, 진짜로. 근데 이제 저 수원 FC는 조금 아쉬운 게 여기서 한두 명만 이탈하면은 되게 뎁스가 확 빠지는 팀이어가지고 그게 살짝 걱정은 됩니다. 예, 저는 이제 재민나이 유료 결제를 했습니다. 예, 1년치 유료 결제를 했는데 그래서 두두두두두. 아까 K1, K리그 1을 한번 돌려봤잖아요. K리그 2도 얘한테 한번 시켜봤어요. 시켜봤는데 요렇게 나왔습니다. 기대 득점과 득실점을 좀 반영을 하는 포화성 분포라는 게 있대요. 포화성 분포에서는 경기당 득점력과 수비 안정감을 반영합니다. 근데 수비 안정감을 반영한다 그러는데 부산이 1등입니다. 예, 부산이 1등, 수원이 2등, 수원 FC가 3등 이렇게 나왔고 엘로 레이팅, 그 엘로가 뭔지 아시죠? 네. 예, 그 엘로 레이팅은 수원이 1등입니다. 수원, 부산, 수원 FC 순이고 피타고리안 승률 시뮬레이션, 득실점 비율로 기대 승률을 재계산했다 그러는데 요거는 수원 FC가 1등이에요. 그래서 뭐라는 거야? 재미나이가 뭐래? 기계가 아니 뭐 이제 이거 기록대로 1등, 2등, 그러니까 3등이 재미나인지 아니라 에미나인지 그건 모르겠고 소준이는 뭐냐고. 예, 이거는 저는 항상 간디 같은 사람입니다. 예, 그 싸우는 걸 싫어하고, 예, 또 균형을 중시하기 때문에 참 간디 같은 수원이 사람인데. 나왔고, 예, 또 어. 서울이랜드가 나왔잖아요. 저는 부산을 하겠습니다. 네. 네. 항상 느끼는 건데 자기는 간디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싸움을 조장해요. 자기는 싸움을 말린다고 내가 직접 하는데 하지는 않지. 조장을 해. 문명인가 그 보면 간디 합성한 거 있지 않나? 뭐 비폭력 이런 거 아니고 그냥 뭐 예, 옥수수를 내놓으면 유혈 사태는 벌어지지 않는 네, 겁니다. 소간디입니다. 예. 자, 이렇게 K리그 1과 K리그 2의 한 중간 정도 온 시점에서 우승을 과연 어떤 팀이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승 경쟁에서 변수가 될 수 있는 팀은 어떤 팀이 될지 저희가 한 1시간 정도가 넘게 한번 떠들어 봤습니다. 예,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들, 아직까지 하지 못한 이야기들이 남아있는데, 바리바리 모아서 또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